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국토의 20%가 농경지임에도 해마다 쌀과 감자를 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네팔. 이 식량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 일명 코피아 네팔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이어온 한국의 농업 해외 진출 정책의 연장선이며 벼와 감자 중심의 기술 보급을 주축으로 현지 맞춤형 협력이 시작됩니다. 네팔은 연간 500만 톤의 벼를 생산하지만 수요에는 50만 톤이나 못 미칩니다. 헥타르당 수확량도 3.8톤에 그치며 기존 품종은 병충해나 침수에 쉽게 무너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자 역시 국민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씨감자의 10% 이상을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피아는 기후 적응형 벼 품종과 무병 씨감자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테라이 지역에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양부터 수확까지 한국형 농기계를 접목할 예정입니다. 기계화율이 20%도 안 되는 네팔 농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기계 은행 모델도 도입됩니다. 특히 감자 분야에서는 정단 삽목묘와 수경재배를 결합해 감자 한 알로 50개의 씨감자를 생산하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10년간 13만 톤 규모의 씨감자 자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피아는 벼 분야에서 NARC 작물연구소와 감자 분야에서는 MPRP와 CIP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 분야에서는 한국산 젖소를 도입한 신둘리 낙농 시범마을이 본격화되며 유가공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민간 NGO 해퍼코리아와 농식품부 그리고 코피아가 협력해 사양 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도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고지대용 경운기와 이양기 등 한국산 기계의 시범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코피아 네팔 센터는 벼와 감자, 축산, 농기계를 4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기술 실증부터 교육, 확산까지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농업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남아시아 전역으로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태영 주한 네팔 대사는 코피아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네팔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한국 농업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엔 탐사선이나 깃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가 그 중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2035년까지 달 남극에 자동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국제 달 연구기지 ILRS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달의 거주와 탐사를 넘어 우주 문명의 전초 기지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달 남극은 극단적인 환경이 공존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영하 170도와 영상 130도가 교차하는 혹한과 폭염의 땅이지만 영구적으로 햇빛이 드는 지역과 영구 그림자 지역이 함께 존재해 에너지 수급과 자원 탐사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그림자 지역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소와 산소 추출이 가능해질 경우 달은 미래 우주 탐사의 주유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차세대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닌 전략적 패권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항공우주대학 연구진은 달의 풍부한 헬륨3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극히 희귀한 이 물질이 방사능 폐기물 없이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우주의 석유로 불립니다. 단 1톤으로 미국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2027년부터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며 서방 동맹국 중심의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ILRS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전혀 다른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키스탄, 이집트, 세르비아 등 1대1로 참여국 다수가 포함되며 새로운 우주 질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ILRS를 통해 50개국, 500개 연구기관, 5,000명의 과학자를 참여시키겠다는 555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국제협력 체제를 준비 중입니다. 우 웨이런 중국 달 탐사 총책임자는 ILRS는 새로운 우주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구와 깊은 우주를 연결하는 중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야망을 가로막는 건 법적 공백입니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전체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원 채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달에서 헬륨-3나 히토류 자원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달이 새로운 골드러시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달에 세워질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한 과학시설이 아닌 새로운 우주 패권의 시금석입니다.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주는 그 광대한 만큼이나 한 나라가 독점하기엔 벅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과 자원이 인류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달은 더 이상 시인의 상상 속 풍경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불빛이 인류 문명의 미래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에 건설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당초 계획보다 30년 넘게 지연되며 여전히 준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3년 착공된 이 공장은 1997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총 27차례 연기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일정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최초 7,600억 엔으로 시작된 사업은 현재 14조 4천억 엔, 추정 백엔드 비용까지 합치면 총 19조 엔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는 핵무기 1000기 분량에 해당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로카쇼 재처리 공장이 가동될 경우 해양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는 연간 9,700조 베크렐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 총량을 훨씬 상회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상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향후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면죄부 사전 조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동의 기타 큐슈대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원자력 정책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미일 원자력 협정 아래 미국의 묵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프스 설비 검토는 객관성이 없고 방류 결정 역시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해양 방류는 당초 30년 계획이지만 일본 내부 전문가조차 50년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로카쇼 가동 이후 해양 오염은 금세기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환경권과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뿐 아니라 로카쇼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 정부의 철저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염수 해양 투기는 과학 이전에 주권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대일 외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은 인류의 공동 자산입니다. 그 오염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 성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8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집중호우는 챙둥난 мя오족 동족 자치주의 룽장현 일대를 강타했고 도시 전체가 사실상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6월 25일 기준 룽장현 저지대 대부분이 침수되며 약 8만 900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인기 축구대회 춘차오가 열리는 룽장현 홈구장이 수심 3m 물에 잠겼고 지역 최대 쇼핑몰과 지하 주차장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교량은 붕괴되어 교통이 전면 마비됐고 통신 두절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보트를 이용한 구조 작업과 유치원 어린이들의 대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현지의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구조에는 소방, 의료, 군 병력까지 총동원됐고 헬리콥터와 특수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대피민들은 옥상에 고립되거나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임시 대피소에서는 식량과 의료, 물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억 위안, 하나로 19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상당국은 추가 폭우가 예보된다고 밝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가축 유실 등 농업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는 수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학자들은 몬순 강우, 저수지 범람, 도시 배수 불량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후 변화로 인해 이 같은 극단적 기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룽장현의 이번 홍수는 30년 만의 재난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구조 활동과 복구 작업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 내 지진 빈도가 높아지면서 집안 약화와 중첩 재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심리 상담도 병행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종교단체에는 숙소를 제공하며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장기적인 도시 기반 시설 개선과 재난 대응 체계 전면 개편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구이저우성 룽장현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중국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마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세균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은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이 질환은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에 의한 세균성 감염으로 피부 연조직 감염과 급성 폐혈증을 유발하는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주 감염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식품 감염. 둘째,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균이 침투하는 창상 감염입니다. 특히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 6월부터 균 검출이 시작돼 8월과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감염 유형에 따라 증상도 다릅니다. 창상 감염형은 상처 부위가 붓고 붉어지며 물집과 괴사가 생깁니다. 원발성 폐혈증은 간 질환자나 면역 저하자에게서 고열과 구토, 설사, 오한 등 전신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가 기본입니다. 세팔로스포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사용하며 괴사 조직이 발생하면 절개나 절단 같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증상 발생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고 조리 전에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야 하며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뒤에도 5분 이상 끓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이나 갯벌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 손질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김정현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히 간 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환자, 면역 결핍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50%에 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빠른 진행과 높은 치사율을 동반하는 만큼 장마철 해산물 섭취와 바닷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 공중전의 주도권을 둘러싼 용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최강국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패권 다툼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간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파리 에어쇼 등 국제 무대에서 KF-21을 기반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실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공중전의 룰을 다시 쓰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단계적 진화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드는 완전 신형 개발 대신 이미 검증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현실적 방식입니다. 먼저 외부 무장형 보라매를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로 무장한 5세대 개량형으로 진화시키고 이어 AI 조종 시스템과 유인, 무인 복합 운용 기술을 탑재해 6세대 괴물 전투기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들이 유인기를 보호하며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공상과학 같은 전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시선도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군사 유튜브 채널 빈코브스 배틀그라운드는 KF-21이 6세대 기술을 흡수하면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실행력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놀라운 속도로 6세대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내부 무장창도 없는데 6세대라니 라며 고개를 갸웃하지만 정작 글로벌 무대에서는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한 국내 군사 전문가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입국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하늘을 지키고 세계로 진출하는 기술 주권 선언이라며 6세대 기술 통합은 그 선언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누구나 들고 가는 필수품, 바로 여행용 캐리어죠. 그런데 이 캐리어 바퀴에서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무려 58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리어 관리,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6월 25일 현지의 한 여행보험 회사가 미생물학자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용 캐리어의 바퀴, 바닥면, 손잡이 등을 대상으로 세균 오염도를 측정했는데요. 특히 바퀴에서는 3제곱센티미터당 400CFU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약 58배 많은 수치입니다. 바닥면에서도 3제곱센티미터당 350CFU가 나왔고 그중에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검은 곰팡이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더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미생물학자 에이미 메이 포인터는 여행 가방의 바퀴는 보도, 공항, 화장실, 기차역 플랫폼 등 다양한 표면에 노출되지만 정작 세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인터는 여행 가방의 바퀴와 바닥면은 마치 세균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며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침대나 식탁 같은 곳으로 세균이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위생 수칙도 주목됩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캐리어를 침대나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전용 보관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관대가 없을 경우에는 바퀴에 비닐을 씌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또 고인물이나 더러운 길을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손잡이를 잡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사 전이나 얼굴을 만지기 전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여행을 마친 뒤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캐리어 표면은 소독 티슈나 비눗물로 닦아주고 바퀴가 분리된다면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 소재 가방의 경우에는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젖은 천으로 닦고 곰팡이 제거에는 베이킹소다가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여행 짐가방으로만 생각했던 캐리어. 그 안에 숨은 세균의 위험성을 알고 이제는 청결까지 함께 챙기는 여행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Z세대 사이에서 이별 통보조차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GPT가 이별 편지를 써주고 AI가 연애 갈등까지 중재하는 현실, 인간 관계의 가장 감정적인 순간마저도 AI에 의존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반 데이팅 앱 윙메이트가 자국 내 AI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Z세대, 즉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 출생인 성인의 41%가 이별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AI 의존도가 남성보다 조금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챗GPT의 이별 문자 도우미 기능은 이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자동으로 제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각자의 길 가자 같은 기본형부터 이 관계는 더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같은 직설형, 내가 널 힘들게 했어 라는 사과형까지 상황별로 감정 메시지를 정리해줍니다. AI가 연애에 활용되는 예는 다양합니다. 데이팅 앱 프로필 최적화, 첫 대화 시작 문장, 메시지 답변 생성, 갈등 해결, 사과문 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0%는 연애 조언을 AI에게 직접 구했다고 답했으며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감정적 메시지 작성에 AI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9%가 연애가 단순해졌다고 답했고 21%는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은 AI 덕분에 대화가 더 수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개입한 이별 문자는 기계적이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등 SNS에는 AI로 이별 통보를 받은 썰을 공유하는 영상이 확산 중이며 일부는 받은 메시지가 챗GPT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사회학자 제스 카르비노 박사는 이별처럼 섬세한 문제에 AI를 맡기는 건 감정적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연애 문제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5명 중 1명은 AI를 사용하되 이를 통해 상대와 직접 대화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57%는 친구보다 AI의 연애 조언을 더 신뢰한다고 밝혀 AI의 의존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애조차 기계에 맡기는 시대, 이별의 진심마저 코딩되는 현실에 대해 사회는 새로운 고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모기의 외형과 비행 메커니즘을 모방한 초소형 드론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은 손가락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극소형 장치로 향후 정찰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최근 이른바 모기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길이 2cm, 날개폭 3cm, 무게 0.3g에 불과한 이 드론은 노란색 날개와 곤충형 다리를 갖췄으며 초당 최대 500번의 날개짓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강화, 연성 구동기를 통해 곤충처럼 유연하게 비행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드론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어 사람의 음성을 엿듣고 전자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맨눈에 잘 보이지 않고 레이더 감시망도 피할 수 있어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샘 브레스닉 연구원은 이 같은 장치는 실내 공간처럼 큰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람의 대화를 엿듣거나 추적하는 데 적합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연구원 역시 비밀번호나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테러나 산업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CCTV7 방송은 해당 드론을 손가락으로 들어 시연하는 장면을 공개했으며 날개 2개 또는 4개를 가진 2가지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날개 4개 모델은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하며 일부 기능은 실시간 제어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해당 장치가 실전 배치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는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래의 전장에서는 이러한 초소형 장치가 전략적 핵심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단순 감시를 넘어 재난 구조, 위험 지역 정보 수집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밀한 센서와 배터리 성능, 통신 기술, 자율 복귀 기능 등이 함께 갖춰져야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개발한 모기 드론은 생체공학, 전자공학, 나노 소재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치입니다. 그만큼 향후 군사와 민간 전반에서 광범위한 논쟁과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소형 드론 기술이 안보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한다는 말, 단순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억은 뇌세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기억 저장은 단지 뇌에만 국한된 기능이 아니라 신체 내의 다른 세포들도 학습과 기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이끈 니콜라이 쿠슈슈킨 생명과학 교수는 기억이 뇌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연구 결과라며 기억 형성에 있어 모든 세포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뇌가 아닌 인간의 신경세포와 신장세포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포들을 반복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화학신호에 노출시킨 결과 기억 유전자로 알려진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며 단백질이 빛을 내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단번에 집중적으로 주입했을 때보다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주입했을 때 기억 유전자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활성화됐습니다. 이는 뇌의 학습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집중, 분산 효과와 유사한 반응입니다. 요컨대 벼락치기보다 휴지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때 기억이 더 잘 유지되는 원리를 뇌 이외의 세포들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쿠슈킨 교수는 이제는 기억이라는 현상을 뇌만의 일이 아닌 몸 전체가 참여하는 생명활동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췌장이 과거의 식습관을 기억해 혈당을 조절하거나 암세포가 항암 치료 패턴을 기억해 저항성을 키우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억의 개념을 확장시키며 미래의 기억장애 치료법, 학습 능력 강화 전략, 그리고 질병 대응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